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법과 제도도 발전했고 인식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해나가야 할 양성평등 가족정책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983년 개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40여 년의 역사를 가진 국책연구기관으로 양성평등 가족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연구원 개원 이전엔 개인 간 문제로 여겨지던 양성평등과 가족 문제를 국가정책의 큰 틀에서 다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위기, 급격한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노동시장의 성격차 해소,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개선, 저출생 해결,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AI와 같은 기술 발전에서 나타나는 편향성, 기술을 매개로 하는 젠더 폭력에 관해 다각적이고 다층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계 생산과 분석에 앞장서고 있으며 사회 현안에 대응하는 시의적절한 맞춤형 정책들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책 관련 데이터 생산, 정부 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정책 연구를 통하여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여러 정부 부처, 지방정부, 대학 및 학술단체, 유관기관은 물론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양성평등 의제를 발굴하고 연구 성과를 확산하는 글로벌 양성평등 가족정책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도 충실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3년 개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 하에서 우리 연구원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학적인 분석과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를 통해 양성평등 가족정책 싱크탱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양성평등 가족정책 연구기관, 글로벌 교류협력의 중심기관으로서 지속가능 사회를 이끌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모두가 함께하는 양성평등 사회와 가족의 미래를 그려나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는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김종숙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개원 4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님,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 그리고 제 15대 우리원 원장이신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전임 원장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83년 개원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41년 동안 양성평등과 가족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성장해 오면서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원을 위해 땀 흘려주시고 함께 일해주신 전임 원장님들과 임직원 그리고 연구원을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국회와 정부 부처,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계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연구원의 구성원으로 오랜 기간 재직했고 지난 1월 제17대 원장으로 부임해서 처음 맞는 개원기념일이라 굉장히 뜻깊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세미나는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 성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라는 주제로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라우디아 골딩 교수는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으로 여성이 양육을 위해 경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시간 노동 일자리를 지목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야 성격차도 해소할 수 있다는 골딩 교수님의 분석은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한 노동시장의 심각한 성격차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극복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연한 근무 환경을 기업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드는 전략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탐색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유연근로가 성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에 미칠 영향, 그리고 중소기업의 유연근로 활성화를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 방안, 그리고 가족돌봄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수요에 대응하는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 등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이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그리고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풍부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오늘 유익하고 다양한 토론을 해주실 김진환 주식회사 모션 경영지원팀 팀장님, 이명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님, 송민아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정책 조정과장님,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님, 조인숙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님,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발전과 선도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가치와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의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축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차관 신영숙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1주년 기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님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그다음에 여성가족위원회 권인숙 위원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님과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도 직장에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벌이 등 돌봄 사각지대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민간의 돌봄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한부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초학습부터 진로 컨설팅까지 가족 형태별로 맞춤형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에게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가족 친화 조직 문화 조성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개선 과제들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답을 구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41주년 개원 세미나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관님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연찮게 평산 신가가 두 분이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 행정연구원하고 여성정책연구원 그 앞길로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있을 때 등산하면 하면 열로 쭉 내려왔었거든요. 내가 평생 여기 들어갈 일은 없겠구나. 그랬더니 그 말이 시가 돼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인사연을 맡고 있는 신동천입니다. 먼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41주년과 이를 기념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세미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종숙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바쁜 일정 속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4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자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가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저출산 위기 극복과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의 필요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세미나가 개최되어 시의적절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미래지향적인 노동환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성별과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공감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개원 41주년과 기념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에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이시자 우리원 15대 원장으로 재직하셨던 권인숙 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아까 일일이 다 인사드렸어야 되는데 아직 인사 못 드린 분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못 드리고 가면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제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은 확실하니까. 아유, 사실은 한번 꼭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급하게 가고 나서 처음 왔어요. 정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죄송스럽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여기 막 바뀐 화면 이거 너무 멋지게 바뀌어. 이거 꼭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그 뒤에 원장님들이 뭔가를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들으니까 또 우리 신입 박사님 임금도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어찌나 반가운지 이렇게 좋은 소식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처음 제가 왔었을 때 그때 정말 그때가 위기였던 것 같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위기를 계속 이렇게 바꿔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는 안정된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다만 오늘 이제 유연 근무 얘기도 나오고 성격차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유례가 없는 저출생 상황에도 우리가 성평등 얘기 진짜로 국회에서 거의 단 한마디가 안 나오고 요번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여성 정책, 성평등 이런 전문가 이런 얘기는 언급되지도 않는 그런 또 굉장히 모순된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연구원에 여기 계시는 박사님들, 연구원들 그리고 행정 같이 해주시는 모든 분들 힘을 합쳐서 저출생 시기에 이 성평등의 의미, 성격차 해소의 의미들을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신동천 이사장님이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보다도 이쪽을 잘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잘 안 그러시더라고요. 저 있을 때 저희가 A를 한 번밖에 못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임금 부분도 그렇고 사실은 이사회 경제연구회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진짜 엘리트들이 여기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뵙게 돼서 다시 반가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우리원 개원 41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 해주신 내빈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마다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우리원의 전임 원장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12대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금방 축사를 하셨지만 권인숙 15대 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문유경 16대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과 협력하는 유관기관 기관장님과 학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인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인숙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수정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전주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상장 직무대행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심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원의 연구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주시는 선생님들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연규 한국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수환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한 분 한 분 다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세미나 진행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선미 부원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부원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개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의 좌장을 맡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원장 신선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세미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표자 선생님들, 토론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세미나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그 자료집에 일정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발표가 3개가 있고 이어서 잠시 휴식 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성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 제목으로 정성미 연구위원께서 발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정성미 연구위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성미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관심의 주제를 맡아서 발표를 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성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열쇠인데요. 이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열쇠가 뭐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아마도 그 열쇠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많은 열쇠 중에 하나인 유연근무제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먼저 최근 여성 고용률이 어떠한 요인들로 변화하고 있는가, 어떤 측면에 주목을 하면 좋겠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해외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제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유연근무 제도가 고용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시사점으로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 2023년, 약 23년이 지나는 동안 고용률 저점이 한 40%대의 30세에서 2023년에는 한 40세, 한 10살 정도 뒤로 밀리고 고용률은 20%포인트가 증가한 60%까지 올라와서 다소 완만하게 M커브가 변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주목해 봐야 될 연령대가 40대인데요. 이 2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40대 여성 고용률은 60% 중반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부진을 지속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고용률 증가와 함께 출산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여성 고용률이 25세에서 49세의 경우에 빠르게 증가하다가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는 2005년에서 15년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다가 16년 이후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 2, 3년 사이의 변화가 가장 주목을 받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 고용률의 변화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연령대는 사실상 25세에서 39세입니다. 이 연령대는 여성 고용률이 굉장히 빠르게 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2023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림의 상단에 있는 연령대가 5세 단위의 그 고용률이고요. 주홍색이 이제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서의 고용률 증가 폭이 굉장히 가파르고요. 이미 20대 후반 같은 경우는 2016년 이후에 여성이 남성 고용률보다 높아지는 시대로 넘어갔고,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과의 고용률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30대 후반 같은 경우를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게요. 장기간 고용률이 정체 및 하락하는 국면을 지속하다가 그 지점이 벗어나져서 경력 단절 저점인 60%를 넘어서서 상향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단에 있는 40대와 5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 변화의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높았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저점을 다지는 수준, 내지는 50대는 코로나 이후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좀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25세에서 39세 여성 고용률은 2016년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16년에서 23년 사이에 7.03%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62.6%에서 69.6%까지 증가했는데, 이 여성 고용률이 증가한 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오아카 블라인드 분해 방식을 적용해서 요인들을 분해를 해봤더니,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감소한 게 약 29.2%, 가구주 독립으로 증가한 게 20.4%, 미혼이 증가한 게 15.6%,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즉 미혼이 증가하고 더불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낳지 않는 경향, 그러니까 저출산 경향이 강화된 게 여성 고용률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와야 될 지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변수들로 설명되지 않는 요인, 즉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인데요.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이 24.1%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령을 좀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2016년에서 23년 고용률이 약 8.99%포인트 증가했는데, 이 중에 이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은 21.6%를 설명을 하고, 30대 후반은 6.11% 정도 고용률이 증가했는데,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을 의미하는 이 설명되지 않는 요인이 38.5%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미혼의 증가, 저출산 이런 영향들이 고용률을 올리고 있긴 하지만, 이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것도 이 고용률 증가를 추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영향이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5세에서 39세 여성의 자녀에 따른 고용률에서도 나타나는데요. 가장 왼쪽이 자녀가 없는 여성의 고용률입니다. 가장 높긴 하지만 좀 주목해서 볼 법한 연령대가 6세 이하 막내 자녀가 있는 대상입니다. 이 경우에 여성 고용률이 2016년도에는 44%에서 2023년에 52.1%로 가장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7에서 12세 막내 자녀가 있는 경우도 고용률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노동시장 이탈이 감소하고 또 자녀가 있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된다면 30대 고용률은 지금보다 좀 더 상식 여력을 가지고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해외에서 좀 주목해 볼 법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OECD 국가에서 출산율도 가장 낮고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도 가장 낮은 국가로 대표됩니다. 그림 5를 보시게 되면 가장 하단에 한국이 있고요.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상단에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요 국가에서는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이 그렇게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OECD 주요 국가들은 어린 자녀로 인해서 여성 고용률이 낮지 않은 모습을 그림 6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한 50% 중반 수준에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한 70%에서 이제 오가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로는 이제 유연근무제를 볼 수 있는데요. 유럽에서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은 대체로 이제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나 유자녀 여성의 시간제 활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림 7을 보시게 되면 여성의 재택근무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요. 특히 아일랜드,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런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분석에는 포함시키진 않았는데 상당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있는 여성의 시간제 비중과 출산율은 어떤 뚜렷한 경향이 있진 않지만 주목해서 볼 법한 국가인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이런 국가에서는 높은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높은 시간제 비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출산율과 고용률이 둘 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인 폴란드,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등은 상대적으로 유연근무제 활용률도 낮고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시간제 비중도 낮아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하는 비중이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 베일리의 논문에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법한데요. 그 코로나 이슈가 있고 나서 미국이 재택근로를 활성화하고 난 이후에 30에서 34세의 대졸 이상 고학력 여성에서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라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연한 근무제가 출산율과 고용률과 그 깊은 연관관계가 있는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활용에 대한 어떤 중요성 때문에 유럽연합은 2019년에 관련 지침을 통과시켜서 유연근무제를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도 활용이 실태입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알려진 제도이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관련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당사자 그 숫자도 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은 직후 이제 사용하는 비율이 2022년 기준 70%까지 올라왔고요. 남성은 6.8%로 좀 낮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그 가구 내에서의 어떤 시간 배분, 기간 배분에 의해서 아이가 한 6, 7, 8세 되는 시점에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가장 큰 중요한 쟁점은 대기업 중심,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사용이 되고 중소기업이 낮고 남성이 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사관리 역량이 높고 안정적 일자리 관리가 가능한 곳에서의 제도 활용에 용이한 구조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 사용자 분포를 보시게 되면 대체로 50인 이상 규모, 특히 300인 이상에서 한 60% 정도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2020년에는 14,000명 정도에 불과했던 게 2023년에는 23,000명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사용률이 높고 그리고 규모별로는 분포로 봤을 때는 30인 미만 소규모에서 사용이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작은 기업들이 휴직으로 인한 공백보다는 시간 단축을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그림 11의 그림을 보시게 되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이 소기업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비중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근무제입니다. 유연근무제는 시차 출퇴근제나 근로시간 단축 선택근무시간제, 재택 원격 탄력근무제, 기타 재량근무들을 모두 포함한 제도를 통칭하고 있는데요. 임금 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 코로나를 겪으면서 증가하기 시작을 해서 2021년에 정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그림 13은 이 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할 법한 30에서 44세 기혼자의 활용률입니다. 남성은 근로자의 한 4분의 1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고 여성은 2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별로 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사업체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사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만 여성은 30인 미만에서 남성보다 좀 높게 사용을 하고 남성은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조금 더 높게 사용하고 있어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 유연근무제의 내용은 이제 개인이 응답한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그럼 기업에서 유연근무 제도를 얼마나 도입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선택근무제나 탄력근무제, 집중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 및 원격 여기는 시차 출퇴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시행한 기업일 경우에 유연근무제 활용으로 하고 정하고 분석을 해봤을 때 앞에서 본 그 활용률 수준과 유사하게 2021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30% 정도가 유연근무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62.5%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비율도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여서 2021년에 32%가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도, 유연근무 제도의 활용이 고용효과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는데 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 조사를 이용했습니다. 실제 유연근무제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된 게 한 2, 3년에 불과하거든요. 관련된 데이터들이 아직 충분치 않고 활용할 수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은 어떤 환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자료였습니다. 사업체 패널 조사로 이중차분 고정과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종속 변수로는 2021년과 2019년과 21년에 남성과 여성의 각각 그 취업자 수를 보았습니다. 유연근무제를 2021년도에 새롭게 시행한 기업을 처리집단으로 보고 19년과 21년 모두 다 시행하지 않은 기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을 해서 고용효과를 분석을 했습니다. 통제 변수로는 취업자 수와 부가가치,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직 전문직 비중, 사업체 규모, 노동조합의 유무, 산업을 포함해서 분석을 했고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랗게 회색으로 음영 처리된 것이 핵심 결과인데요. 유연근무제 시행을 한 기업은 시행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여성의 고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약간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은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보통 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확률이 90%가 넘어야 되는데 한 87%쯤 나왔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대체로 이 유연근무 제도가 고용효과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고용 효과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봤고요. 중소기업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여성 취업 효과가 6.8%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대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치사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25세에서 39세 여성 고용률의 주요 증가 원인은 미혼 증가와 저출산 영향이 물론 주요했습니다만 30대 후반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성향이 큰 것도 고용률 증가의 추동 원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출산과 육아가 집중되는 이 30대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자녀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30대 여성 고용률은 지금보다 좀 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OECD 주요 통계에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가 높은 국가의 출생률과 고용률이 모두 높다는 것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유럽은 유연근무제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히 우리보다는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유연근무제가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낮은 이직률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근무시간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조직에서 성별 임금 격차가 더 작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재택근무로 미국의 출산율이 증가했다는 연구들에서 우리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도입이 이제 빠르게 확산되면서 인사관리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추어진 기업 중심으로 확대되다 보니 중소기업이나 남성 이렇게 좀 약간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 유연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용 효과가 나타났고요. 특히 중소기업에서 여성 고용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에서 이 제도 확대를 하는 것에 긍정적인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를 비롯한 성평등한 제도 확산과 더불어서 유연근무제,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제와 같은 양육을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확대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아주신 정성미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 두 번째 발표는 가족 친화 인증의 일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신우리 부연구위원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20분 정도 시간 내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가족 친화 인증의 일생활 균형 제고 효과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 발표는 작년 저희 원에서 수행한 수시과제 그 가족 친화 인증 중소기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연구를 통해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고요. 저희 공동 연구진들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데 그걸 대표로 제가 발표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앞에서 발표해 주신 정성미 연구위원님께서도 있었던 내용이라 그냥 유연 근로시간제가 대기업을 위주로 되게 크게 늘어났다, 그런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봐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경향은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은 2023년 기준으로 대기업이 668개, 중소기업이 4,110개. 개수로 보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별, 그러니까 인증기업 비율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약 5%, 중소기업은 0.04%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금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대기업은 437만 명, 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가 1,849만 명 정도로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 보면은 가족 친화 제도의 보편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가족 친화 인증을 받아서 해당 제도들을 잘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제도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가족 친화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활용 실정이 좀 저조한 편이고 인센티브의 인증에 대한 유인 효과도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인력 수급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생활 균형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을 좀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가족 친화 인증의 일생활 균형 효과, 제고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본 후에 근로자들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의 효과 분석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성 관리자 패널 이기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지금 본 원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해당 사업체가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상태인지 여부, 1년간의 출산 휴가자 수, 그리고 육아휴직 중 혹은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의 수, 그리고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한 의견을 다 조사하고 있어서 그 가족 친화 인증의 그 일생활 균형 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적절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향 점수 매칭을 통해서 그 인증기업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미인증 기업을 선정을 해서 두 집단을 좀 비교를 해보고 매칭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용한 변수로는 출산휴가 인사 담당사 대상 조사에서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을 보고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을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유연근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 조직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매칭된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여부에 따른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증기업이 미인증기업에 비해서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과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된 기업을 대상으로 다른 사업체들의 특성을 통제를 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그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약 1.4%포인트 높게 나타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사업체에서 여성 출산휴가 사용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가족 친화 인증 제도가 출산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인증기업에서 미인증 기업에 비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건 아무래도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한 그 시점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고, 육아휴직은 신청이나 사용 기간이 좀 길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을 비교한 것입니다. 이게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증 기업에서 미인증 기업에 비해서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또 근로자의 특성과 그리고 그 사업체의 특성을 통제를 해서 로직 분석을 하고 그 마지널 이펙트를 제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에서 전반적으로는 그 일생활 균형제도 활용 용이성이 좀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기 쉽다고 응답할 확률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유연근무제나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업 대상 분석에서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일생활 균형 제도의 활용 용이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인증에 참여할 만큼 그 일생활 균형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서도 유연근무제와 근로시간 단축 근무의 활용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소기업의 시간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 활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여유 인력이 좀 부족하고 또 출퇴근 관리나 기록 시스템 구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도입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수반되는 비용이 여전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파트로 저희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을 받지 않은 종사자 수 300인 미만 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 인증 의향,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해서 36.8%가 인지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9%로 좀 낮은 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냥 현재 인센티브 하에서도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39.7%가 인증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또 그 중에서도 보건업이나 교육업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업에서 인증 의향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 의향이 없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업장 특성상 인증의 필요성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55%로 높게 나타났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에 응답한 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사업장 특성이 무엇인지 그걸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업무 특성상 활용이 어렵다가 46.9%, 그리고 필요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없다, 그리고 남성 근로자만 근무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38%, 11%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증 의향이 없는 이유로 가족 친화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응답도 13%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으로 희망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이냐라는 응답에는 법인세 감면, 세무조사 유예, 그리고 가족 친화 제도 투자금 지원, 가족 친화 복지기금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등으로 약간 그 현금성 지원, 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그런 지원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 인센티브 하에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의 인증을 할 의향이 없다라고 응답한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 지원 인센티브 확대 시에 인증 의향을 조사를 했더니 법인세 감면 시에 가족 친화 기업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약 58% 정도로 나타났고, 세무조사 유예 지원 시에는 55%로 나타났습니다. 적정 법인세 감면 비율에 대한 인식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법인세 감면 시에 10%에서 30% 미만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무조건 크게만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리를 해서 정책 개선 제안을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족 친화 인증 제도에 대한 홍보,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좀 다소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하에서도 인증에 대한 신청 의향이 좀 있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도 홍보 과정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가족 친화 인증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지원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지자체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과 받을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찾아보는 것에 대한 피로도도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인센티브 중에서 활용도가 높은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많은 기업이 가족 친화 제도가 비교적 젊은 나이의 여성에게 필요한 제도라는 인식이 아직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제도에는 유연한 근무 환경, 노동시장 단축, 이런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확대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등에 대해서 일정 비율 감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이는 기업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증 의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원은 중소기업이 가족 친화 제도를 도입하면서 부담하는 간접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부적인 방안으로 또 이제 국가 입찰 참여 단계별로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인데요. 고영우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모두 유용하지만 상당한 직간접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있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과 증빙 자료 준비가 좀 어려워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가족 친화 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비용 관리 사례 같은 것을 좀 업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해서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좀 더 장기적으로 가족 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좀 의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의 발표자께서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셔서 좀 아직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가족 돌봄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조정 배려 의무의 법제도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구미영 연구위원께서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요한 잔칫날인데 절대 시간을 초과하면 안 돼가지고 시간을 메모하느라고 조금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오늘 발표하게 된 구미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가족 돌봄 부담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직장에서 어떠한 그런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연말에 아주 뜻깊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59349 판결 보면은 굉장히 많은 매체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아를 이유로 해서 새벽이나 아니면 휴일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 해고다라고 판단을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흥미로웠던 건 어떤 매체들의 성향과
무관하게 모두 다 이 판결에 대해서 대단히 호의적으로 필요하다. 이제는 이런 어떤 사업장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라는 그런 호의적인 논조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보면서 어떤 뼈아픈 우리의 어떤 경험과 성찰에 바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이 판결을 소재로 해서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한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가족 돌봄 휴가 휴직,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어떤 정형화된 제도 못지않게 근로자들의 이 가족 돌봄과 관련된 욕구는 더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우연히 소송까지 이어져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지만 현장에선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 그 욕구들을 최대한 우리가 수용해 줄 수 있어야지 이러한 가족 돌봄과 관련된 부담이 사회적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판결을 갖고 노동법이나 연구나 실무를 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특히 실무하시는 분들 말씀이 이제까지 보통 이제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사업장에 나가면 취업규칙을 기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근데 취업규칙을 점검했을 때 이러한 유연근로 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시차 출퇴근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회사도 여전히 매우 많다. 왜냐하면 법령상 명확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취업규칙 자체에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해서 승인을 한번 구할 수 있다. 라는 정도의 조항조차도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회사의 사용자도 저는 악의가 있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시간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계기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법률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법원까지 상급심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거의 7년 정도 6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확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논의됐던 이러한 유연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있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이 판결을 선택을 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돌봄 부담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규범적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헌법상 자녀 양육의 권리, 자녀 양육을 하기 위해 국가에게 어떤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였고, 또 한국이 2001년도에 비준한 가족돌봄 책임 근로자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전에는 이제 가족 부양 책임 근로자 협약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는 이제는 가족 돌봄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 내용상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약에 보면은 특히 8조에 보면 고용 종료의 사유로 이 가족 돌봄 책임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 서구에서도 81년도 서구에서도 이미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고용 종료와 관련해서 명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고평법엔 어떤 조항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어떤 업무 출퇴근 시간의 조정, 연장 근로의 제한이라든가 그 밖의 조치 등과 관련해서 있는 조항은 19조의 5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19조의 5가 그러면서 굉장히 선진적인, 기존에 이제 법정 의무로 있는 그런 제도 외에 다른 필요한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고, 저는 휴직, 휴가, 근로시간 단축도 다 중요한 제도이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의 약간의 한계는 뭐냐면 이용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경력이 단절되거나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 손실의 부담이 일정 정도 있다. 점점 정책적으로 많이 보완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렇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9조의 5의 한계는 첫째, 노력조항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대법원 판결 사건에 어떤 비극이 발생한 것이죠. 의무가 아니고 노력이니까 사업주들은 아마 그때 당시 사업주는 19조의 5가 있는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워낙 알려지지 않은 조항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상인 자녀의 범위, 그러니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만 이러한 노력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연령대의 범위도 현재 육아휴직 사용 신청할 수 있는 연령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 변화의 흐름을 보면 처음에 임신 출산에서 이제 자녀 육아,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휴가 휴직이 아닌 다른 조치, 이렇게 다양하게 점점 변화해왔다,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만든 표이고요. 그래서 19조의 5항에 19조의 5가 갖는 의의와 관련해서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기 근로자가 근로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 신청을 받으면 사용자는 그 신청에 대해서 한번 같이 협의하거나 지원하려는, 조정하려는, 노력하려는, 노력 또는 배려하려는 의무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이 대법원 판결 사건처럼, 그래서 이 조정이 안 돼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해당 근로자가 조정이 안 되니까 새벽에 출근을 안 했어요. 근로시간이 배정이 됐지만. 그랬을 때,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불이익을 주었을 때 정당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협약과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방식, 아까 19조의 5를 적용해서 판단을 하는 방식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고평법상의 차별로 포섭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왜냐하면 가족 돌봄과 관련된 부담을 주로 여성들이 많이 지고 있다는 건 영국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간접차별로 구성할 경우에는 남성이 그 차별구제 신청을 했을 때는 구제할 수 없다라는, 구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고평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에 보면 뭐 성별, 그 혼인 여부 등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의 지위라는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예전에는 이제 장녀라는 이유로 해서, 아니면 딸이라는 이유로 해서 차등 대우하는 가족수당 같은 게 대표적인 그 과거 사례죠. 라고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을 동일한 문구가 있는 영미권에서는 가족 안에서의 지위차별로 포섭을 해서 또 캐나다는 실제로 해석해서 적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장애가 있는 가족인 경우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가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차별로 포섭하는 것이 또 미국과 영국에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요 처음에 소개드린 저희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는 이제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다 보니까 계속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업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바뀌면서, 변경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전 업체에서는 이 여성의 사정을 고려해서 새벽 근무나 휴일 근로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안 해준 거죠. 그런데 이 새로운 업체 같은 경우는 그것에 예외를 두지 않고 휴일에도 나와서 일을 해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근로자가 이 근로 조건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냐 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여기가 이제 지자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근로조건 및 고용승계를 한다라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조건을 승계해야 되니까 이전에 했던 것처럼 휴일이나 새벽 근무는 배정하지 말아달라,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본채용 3개월 시용기간이 지나고 본채용을 거절을 해서 해고 사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진호위에서 근로자 패소, 중노위에서 근로자 승소, 그다음에 1심에서 근로자 승소, 2심에서 근로자 패소,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던, 그러니까 처음 다퉈진 사안이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왜 근로자가 패소했고 승소했는지를 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그 상급심 판결인 대법원 판결에서는
직접 발췌 인용하신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양육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의 어려움을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그것이 헌법상 자녀 양육의 권리와 그리고 고편법 19조의 5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 양육 부담을 이유로 해서 마냥 그런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다 근로시간을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냐? 그건 아니다. 이러한 배려의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고편법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했는가라는 건 당연히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게. 그것을 판단하는 어떤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뭐 근로자의 환경, 사업장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방 고속 국도를 관리하는 업체다 보니까 24시간 365일 운영되어야 하는 그런 그러니까 도로 요금 관리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이 있지만 이 자녀 양육 부담이 있는 근로자에게 이렇게 시간을 배정해 주는 게 이 사업 운영에 치명적인 부담은 아니지 않냐라고 판단한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판결이 제기하는 과제가 무엇인가?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인가? 라고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일단 노동법이라는 것이 어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근로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노동법에 정말 굉장히 오래 노동법의 시작부터가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법의 규율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로 자녀 또는 가족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는 합의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고편법의 개정 연역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 이제 경영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면 하루 걸러 한 명씩 근로자가 찾아와서 나의 이런 개별적인 필요를 수용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해주세요. 근로시간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요구를 사업주가 언제 그걸 일일이 다 들어주고 맞춰주고 하는 게 너무 개별화된 욕구 아니냐. 인사노무관리상 부담이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걱정,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취업규칙에 이제 제도를 만든 어떤 그런 시차 출퇴근제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정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정기적으로 협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든가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제도와 규정상의 사규상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관리상의 부담이 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대응 방향은 이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향은 가족돌봄 근로자가 양립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다양하고 중첩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또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실질적 사각지대인 중소기업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필요에 맞출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19조의 5를 개정해서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할 권리,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그에 대해서 검토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부할 수도 있죠. 우리 회사의 사정상 이러이러해서 아니면 절충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자라고 하는 신청할 권리를 규정을 하자라는 그래서 신청하고 사용자는 그걸 검토할 의무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참석하신 또 귀한 내빈께서 벌써 주신 의견은 일단 19조의 5의 적용 대상을 너무 좁다. 자녀 연령 범위가 늘리자. 지금의 시대적 요구에 맞게 늘리자라고 제안을 해주셨고 중장기로는 자녀 양육기에 한정하지 않고 가족돌봄 근로자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근로자의 유연근로 신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1분이 남았네요. 예. 그리고 또 현재 고편법은 이런
기존 제도 사용 이유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만 있는데 이런 근로시간 조정 신청과 관련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도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 안에서의 지위차별로 포섭할 수 있다면 현재 있는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시정제도로도 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또 특히 저는 사실은 이게 법 개정, 아까 19조의 5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이 일가정 양립이나 유연근로시간제 관련해서 이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가점, 컨설팅 사업을 할 때 여기에 명확하게 유연한 근로시간과 관련된 조정과 관련된 협의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대법원 사건 판결처럼 법적인 부담을 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겁을 주자는 게 아니라 이런 위험이 이미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 사업주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이걸 막기 위해선 규정과 절차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컨설팅 내용에 좀 강조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정말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2분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 서구의 경험에서 주는 것은, 그런데 이것이 갖는 약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나 여성에 대한 낙인이 될 수 있다. 여성에게만 휴일 근로를 빼주고 여성에게만 근로시간을 짧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제도로 낙인 찍기의 효과가 분명히 확인이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필요하다. 역시나 컨설팅이나 아니면 정책적 목표에서 명확하게 중요한 목표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